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분리배출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손꼽히지만 막상 실제 재활용률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버리는 많은 자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관련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시자 국내 최고의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시는 홍수열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자, 먼저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문제 그러면 우리는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잘 치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쓰레기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비가 일어난 거죠. 소비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원의 채굴과 생산이 일어난 겁니다. 쓰레기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자원의 채굴과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를 운반하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쓰레기 발생 전후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원의 소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와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 문제를 모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 흐름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를 잘 치울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원 소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 전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 전체의 생물들의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대규모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세 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삼중 행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간의 물질 소비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구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막대한 인간의 물질 소비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자원의 채굴과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 그리고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를 잘 치우기 이전에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3R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Reduce, Reuse, Recycle. 이것을 3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다음에 재사용을 하고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재활용을 해서 소각이나 매립되는 양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듀스예요.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이 되니까 소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재활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소비라면 불필요한 소비라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페트병이 재활용이 잘 되는 것이니까 페트병 생수를 잘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페트병 생수를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굳이 페트병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정수기 물을 마시거나 집에서 수돗물을 끓여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페트병 생수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친환경적인 소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오래 쓰고 일회용품 소비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소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돌려주는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쓰레기 배출에 실천함으로써 쓰레기가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개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어려워요. 개개인의 실천을 넘어서는 시스템과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들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잘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사용, 재활용이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올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 그리고 재활용 전 단계에 걸쳐서 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인데요. 시스템만 바꾸면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변화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텀블러를 든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텀블러조차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실천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변화되는 노력 두 가지 모두가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분리 배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문제예요. 자꾸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쓰세요. 분리수거는 누가 하나요? 지자체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 배출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자체가 분리수거를 잘 하는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해야 할 올바른 실천은 분리 배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것들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리 배출을 하는 겁니다. 분리 배출 표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리배출하면 재활용하겠다는 정부와 생산자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에게 지불한 것이고요. 생산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걷어서 재활용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돌아가고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한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릴 때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는 재활용품으로 공짜로 배출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표시한 겁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재활용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리배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분리배출하는 것까지가 소비자의 역할인 것이고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분리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분리배출까지 했는데 왜 재활용을 하지 않느냐라고 소비자가 따져야 될 문제지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피가 너무 작은 것은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부피가 아주 작은 것들은 선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분리배출 방법으로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것은 재활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선별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큰 것을 부피가 작게 만드는 것도 선별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네 번째로 분리배출과 관련된 기본 원칙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분석이죠. 비우고 헹구고 라벨은 분리하고 서로 섞지 않는다. 이 비행분석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이 비행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압축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헹궈서 깨끗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깨끗하게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것은 분리배출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도 예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던 쓰레기에 대한 지식을 다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쓰레기에 대한 지식을 너무 잘 아셔서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쓰레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박사. 쓰레기 같은 박사는 아니고 네. 쓰레기 같은 박사인 줄 알고 되게 막 부르는 거 주저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요즘에 좀 바쁘신 일이 늘으셨다면서요? 왜냐하면은 이제 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환경 위기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맞아요. 쓰레기 문제도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가 백수로 노는 게 세상은 더 좋아지는 거죠. 제가 바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더 쓰레기 문제로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쓰레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거, 이게 배우는 것부터 어떤 계기를 가지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실제로는 이제 독학을 많이 한 거죠. 제가 환경대학원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일하러 가게 된 곳이 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줄여서 스시협. 스시업이요? 네, 스시협.
초밥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 약자인데요. 여기에 그 활동가로서 일하게 됐어요. 아, 정말요?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쓰레기 문제를 탐구하는 그런 일을 직장으로 갖게 된 것이죠. 원래 조금 쓰레기 분야에 항상 관심이 있으셨네요. 원래 대학원에서 쓰레기를 주제로 논문을 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더 현실적인 쓰레기 문제 탐구까지 가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는 것 같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제때제때 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각자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이야기, 시민들의 불만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네. 중간에 이것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어. 쓰레기를 해설해주는 쓰레기 해설가, 네. 쓰레기와 관련된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쓰레기 통역가가 통역가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쓰레기 네. 문제 해설가입니다. 아, 정말요? 쓰레기 문제 통역가입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자원 재활용률이 통계치에서는 한 70%라고 나와 있는데 막상 실상은 10% 미만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의 한정에서 보면 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60%예요. 60%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60%가 재활용되는 걸로 통계로 짓게 되는 건데요. 이 수치가 조금 과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재활용으로 봐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태우는 거는 리사이클링으로 분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제 기준에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태우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과장이 된 거죠.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게 한 10%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은 50% 정도죠. 50%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한 20% 정도거든요. OECD 국가의 평균 재활용률이 한 35% 정도 돼요.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높은 편입니다. 자꾸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의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잘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비하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전 세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재활용을 매우 잘하는 국가다. 양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특집으로 다뤘는데요. 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제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이런 체계를 갖춘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미친 나라다, 우리나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98%까지 재활용하는 나라에 전 세계 국민들은 한국을 배워야 돼. 이렇게 극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은 네.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전국적인 체계를 갖췄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나라에도 보면 선진국에서 보면 지역 단위로는 잘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체계를 갖춘 나라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될 지점들이죠. 좀 잘 되고 있는 분리배출의 분야, 그리고 좀 안 되고 있는 분리배출의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종이 쪽은 양적으로 보게 되면 재활용률은 높은 편이고요. 플라스틱이 제일 문제죠. 근데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도 페트병 같은 특정 품목은 재활용률이 거의 한 80% 정도 돼요. 근데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조금 재활용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평균은 9% 정도고 재활용률이. 네.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한 30%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연구자마다 20%에서 뭐 40% 이렇게까지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제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한 30% 정도 내일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9% 정도잖아요. 네.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보면은 3배 높죠. 그러네요. 근데 3배 높아봤자 30%예요. 도토리 키적인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빨리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네.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잘 재활용할 것인가.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해도 그 배출 방법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 복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라스틱을 그만큼 복잡하게 사용을 하니까 분리배출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재질별로 재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트, PE, PP, PS 이렇게 플라스틱은 재질이 있어요. 재질별로 녹여서 재활용을 해요.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재질이 섞여버리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려면 같은 재질끼리 따로따로 선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일단 네. 많은 재질들이 있고 그리고 이 재질들끼리 서로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 분리배출 표시에서 other, 이제 기타라고 표시된 거 있죠. 네, 봤습니다. 예, 그게 여러 재질들이 섞여 있는 복합 재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복합 재질이요. 그러니까 여러 재질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녹여서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재질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네. 너무너무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요. 대신에 쓰레기로 처리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분리배출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 제품들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현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어떤 걸 넣어야 할지 그 제품별로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걸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리배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종류별로 몇 가지 약간 쪽집게처럼 몇 가지만 이제 집어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일단 종이 같은 경우에는 양면이 비닐 코팅된 건 안 됩니다.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도 안쪽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면이 코팅된 것까지는 폐지로 분리배출을 해도 괜찮다. 다음에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은박지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기름종이 안 되고요. 다음에 키친타올이나 핸드타올 같은 것들도 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종이팩, 그 폐지로 배출하시면 안 돼요. 아, 정말요? 그래서 종이팩 분리 수거함이 있으면 이쪽으로 배출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민센터로 가져가셔서 화장지로 교환을 하셔도 되고요. 유리는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거울 요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에 페트병, 라벨은 제거하셔서 라벨은 비닐로 분리 배출하시면 되고요. 마개를 열고 밟아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마개를 닫아서 그 페트에 알루미늄 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최근에 네. 이걸 캔 심어 용기라 그래. 캔 반드시 알루미늄은 페트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다음에 페트에 담배꽁초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다음에 비닐료 배출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일단 PVC가 안 돼요. 특히 업소에서 쓰는 랩들 비닐로 배출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그 양파망. 네. 과자봉지 라면 봉지 보면 속에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거든요. 이거 재활용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거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비닐은 그냥 다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그 뽁뽁이 같은 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다 비닐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유리병의 라벨, 종이 라벨 안 떨어지잖아요. 네. 유리병 종이 라벨은 그냥 재활용 업체에서 분리해요. 그래서 안 떼도 괜찮습니다. 소장님의 키워드 중에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키워드가 또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제로 웨이스트는 세 가지 제로예요. 네. 쓰레기 발생량 제로, 소각 매립 제로, 쓰레기 독성 제로. 이 세 가지 제로가 가리키는 실천 지침은 소비를 가능하면 줄이자.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가야 된다.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을 해서 소각과 매립을 줄여가야 된다. 플라스틱 같은 좀 더 독성 있는 쓰레기는 줄여가야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소비를 특히 더 줄여야 된다. 이거 다 지키려면 사실은 어려워요. 숨을 안 쉬어야 돼요.
훔치고 우리가 소비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제 레스 웨이스트가 되겠죠. 줄이는 거, 그렇죠. 좀 덜 쓰자, 레스. 덜 쓰자. 레스 웨이스트에서 네.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한다. 우리가 이렇게 어. 표현을 합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제로 웨이스트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의 소비의 실천 방향은 저 제로 웨이스트 소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변하자.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 레스 웨이스트부터 시작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제로 웨이스트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자. 이 의미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ESG는 뭐뭐다라고 한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ESG는 그 환경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ESG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우리의 그 기업들의 변화의 몸부림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으려면 ESG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정부가 ESG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도록 규제로서 밀어줘야 돼요. 자발성이 좋기는 하지만 네. 환경과 관련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G는 매우 좋은 개념이고 아름다운 개념이지만 네. 규제 없는 ESG는 허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원 순환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분리수거가 과정 중에서는 완벽한 분리수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더욱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분리 배출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